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새해가 되었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시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3주체, 가계기업, 정부죠. 이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채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IMF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경우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등 신흥시장이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증가한 부채의 이자 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PF 문제로 일부 비은행 금융사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외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잡는다고 했는데 사실 잡는 게 아니라 더 늘려놨죠. 정책 충돌 때문에 주담대가 한 달 새에 4조 원이 늘어났어요. 가계대출 잔액이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대책 이후로 정책금융이 풀리고 또 금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반기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받는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가계부채는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주담대인데 주담대가 전월 대비해서 1%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대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연장하고 빚을 빚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자 부담 줄이기를 위해서 금융기관 갈아타기를 하고 갈아타기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더 빌려가고 있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도입이 되죠. 6월에는 신용대출이랑 이금융권 주담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미리 돈을 빌려가고 있고 이게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 잔액 추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대출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정책적으로 다시 빚내서 집사라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작년 3분기 기준에서 1875조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60%가 주담대죠. 부동산으로 계속 경기를 부양해 왔고 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대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다 부채로 쌓여 있습니다. 집이라는 걸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빚내서 집사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빚이 늘어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9년도에 95%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가 넘어갔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다는 거 상당히 위험함을 뜻합니다.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60%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73%, 일본은 65% 수준인데 평균은 물론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 GDP 대비해서 80% 정도 수준을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를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80%였던 때 언제였을까요?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 비율 80%대 이게 되려면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빚이 급증을 하면서 그만큼 시장도 과열됐고 그 부채의 부담이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잡혀 있는 것, 주담대를 포함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인데 이거 외에도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빚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 전세, 즉 민간 사금융의 규모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전세 사기 의혹이 터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 원룸 투룸 147세대를 한 부부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보증금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합계 84억에
민간 사금융을 받아 썼는데 이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 세대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 이건 전세 사기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임대인을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천에서도 100억대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아파트에 전세 들어간 한 140명 정도가 전부 다 지금 보증금을 띄게 됐습니다. 전세 문제가 처음 불거진 데 화곡동이죠.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경매 딱지가 전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라고 사회 문제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 임대인들 거의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수십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에서 한순간에 전세 사기범으로 전락하고 있죠. 즉 민간 사금융에 대해서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부자든 또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장입니다. 역전세 문제, 깡통전세 문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거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의 또 다른 내관입니다. 또 가계와 동일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 부동산 붐을 타고 사업자 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 그들의 부실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가계부채 1875조 규모가 아니라 근 3000조 규모의 부채가 쌓여 있고, 이들은 불의 고리처럼 서로서로 엮여 있다는 것, 어디가 터지면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되고 누적되고 그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경제 주체, 기업도 부실을 쌓아가고 있어요. 민간 부채,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합산한 거죠. 이게 나라 경제 규모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226%, 가계부채가 100% 되니까 기업부채가 120%가 넘는다는 뜻이죠. 전 세계 평균 157%입니다. 선진국 160%, 신흥국 150%와 비교해도 우리는 200%가 넘어가는 수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요. 가계 또한 견딜 여력이 없는데 기업은 더 많은 빚을 안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100%죠. 기업부채 120%가 넘습니다. 정부부채 5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 부채 대비해서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기업부채 같은 경우 GDP 대비해서 선진국 90%가 안 되고 신흥국도 100% 살짝 넘는 수준인데 우리는 120%가 넘어요. 기업부채 비율 금융위기 때 97%였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110%가 넘어갔고, 계속해서 빚으로 연명하다 보니 이제 120%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채는 누적이 됐고 양적으로 급증한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채의 가장 큰 문제, 만기는 짧고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사용하고 있죠. 위험에 민감한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채,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부채를 지고 있어요. 가게도 지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사느라 자기가 벌어놓은 돈 플러스 빚을 잔뜩 지고 그냥 부채를 끌어안고 있고, 누군가에게 넘겨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냥 끝없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외간 기업 12%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어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면 그래도 규모가 큰 기업들인데, 이런 외감 기업의 12%가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자본 잠식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 같은 경우 부실 위험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건설업, 부동산 경기와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가계가 부동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처럼 부동산 관련 업들도 이런 부실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부실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실기업 4,255곳 5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부실 확률은 19년도보다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즉 이거 모두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재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실 확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은 건설업이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PF의 부실화 우려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실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3주체 지금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계는 공식적인 통계 1875조, 여기에 전세보증금 1100조, 또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 빚 1000조가 쌓여 있고, 기업은 물건도 안 팔리고 재고는 쌓이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3주체 중 2주체가 흔들리고 있고 정부 또한 부실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KDI 원장이 공개적으로 정부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연금 개혁이 안 되면 2070년 되면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250%까지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파산하게 될 수 있고 정부의 파산은 정말 답이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민간 부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법을 찾는다. 즉 망할 곳은 망하고 정리되면서 살아남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가 파산하면 주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경고한 거죠.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연금 문제라든가 공기업 부실 부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정부 파산 리스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가 민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빚으로 연명하는 정책 이걸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분도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냈습니다. 공적 지원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5년도에는 9% 정도였는데 22년도에 18%로 2배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허그, 주택금융공사 이런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직접 대출해주는 모기지, 적격대출 이런 공적 지원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부채를 키워냈습니다. 금액적으로 2015년에 113조에서 7년 만에 3배가량 증가됐습니다. 만약 공적 지원을 급증시키지 않았다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이렇게까지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더 많은 부채를 키워냈다는 것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공적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난 걸 보면 결국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함으로써 더 부실을 키워온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온 정부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파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받을 만큼 위기의 상황입니다. 세금은 계속 감면시켜주고 물가 문제 때문에 유류세 인하하고 전기료 동결하고 성장률이 떨어지니 적자 재정을 통해서 돈풀기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빚입니다. 또 PF 부실 문제, 민간 기업의 부실 문제죠. 이 문제를 온몸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은 쌓여가고 있어요. 여기에 가계부채 지금 금리를 견디지 못하니까 기준금리 다른 나라 올리는 것만큼 올리지 못하면서 미국과 2%대의 기준금리 역전차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달러를 쓰고 이제 다른 나라 피벗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채 문제 삼각파도에 갇히게 됐습니다. 원래 경제에서 물가는 급등하는데 수출이나 생산은 감소하는 것, 이걸 비유적으로 삼각파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부채의 삼각파도에 빠져 있습니다. 부채의 삼각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결국 구조조정밖에 답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부채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현재까지의 상황 그냥 이연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수준 80%까지 내리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신용을 통해서 부채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자본주의 유동성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또 기업의 부채 문제, PF 부실 문제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한국의 자산 80%가 부동산이죠. 고금리 기조, 거래의 실종 이를 통해서 고점 대비 20-30% 이상 조정된 상황입니다. 고점으로 올라갈 때
폭발적인 유동성, 즉 부채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구조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채를 축소하는 일,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유동성은 줄어들 거고 이로 인한 조정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워크아웃, 파산, 경매, 미분양 할인, 토지 공매 할인 매각 이런 것들 결국 기존에 과도한 부채를 활용해서 비싸게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짓는 과정, 이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현실로 도래하고 있죠.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은행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까지 이 손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만기 대출 720조 규모인데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 위험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상업 부동산 위기가 실적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히니까 은행 주가가 이틀 사이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NYCB 여기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 발표하니까 주가가 하루 동안 38% 폭락을 했고 그 다음날도 11%더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은행도 상업 부동산발 손실을 경고를 했더니 30% 이상 폭락을 했고 은행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독일의 은행장도 이날 사퇴를 했죠. 상업용 부동산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얘기 금융권에서 이 손실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실제로 수익이 그만큼 발생을 안 하죠. 공실률은 높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 가치는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LA의 랜드마크 건물 2014년 매입가보다 45%나 싼 가격에 겨우겨우 팔았죠. 최대한 미뤄뒀던 대출금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을 이제 반영해야 합니다.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3개 대륙을 강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이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버블이 꺼지고 투자한 은행들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앞서 언급한 일본의 은행 원래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면서 마이너스 2,570억으로 순손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주가가 떨어졌죠. 독일의 한 은행 여기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374억만 쌓았었는데 이제 1,770억을 쌓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러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은행이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버블의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 이제 겪고 있죠. 중국의 부동산 업계 2위의 헝다그룹 청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했는데 빚만 440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업이 클 수 있었던 이유, 돈 빌려서 땅 사고 아파트 지은 다음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벌려놓은 사업들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가진 자산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자산은 321조, 부채는 440조. 물론 대부분의 자산이 본토에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도 같은 결정을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자산을 처분하면서 법원 얘기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 손실의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당사자나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결국 그 손실의 부담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디서 더 많이 지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고 이는 중국 금융권이나 기업 전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지만 결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정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의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몰락의 과정, 결국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손실을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갖고 있는 담보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이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나 오랜 기간 거쳐왔던 이 시장, 가장 그 선봉에 있었던 제2금융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어떻게든 터지는 걸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이연시키고 1년을 끌어왔지만 시장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빚은 더 쌓여 있으니 이제 태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충당금 쌓으라고 하고 증권사 성과급 그동안 너무 많이 줬다. 스스로 부실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감싸줄 것 같았던 정부마저도 태세 전환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고강도 워크아웃을 유도하고 있고 이제 살릴 기업, 정리할 기업 그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이렇게 부채를 늘려왔고 결국 이 부채의 문제, 그 빚을 낸 가게도 문제지만 기업의 문제, 나아가 정부의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걸까요? 아니죠.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빚내서 집 사라 한 겁니다. 현행 부동산 PF의 문제, 분양가 폭락하면 줄줄이 망하는 구조다. 즉 누군가 분양받지 않으면 기업이 흔들릴 수 있고 기업이 흔들리면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PF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출을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했습니다. 금리가 곧 내릴 거니까 빚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죠. 자산시장의 버블, 단맛을 경험했던 시장은 빨리 금리가 내리기를 항상 희망을 했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시장의 판단, 이제 고금리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뤄뒀던 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3월에 피벗,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5월에 할까?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유동성이 마르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 빨리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버텨왔던 시장,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어요. 신생아 특례 이런 정책 모기지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애 낳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서민 약자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진실은 폭탄이 터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춰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대로 믿고 또다시 영끌을 할까 기웃거리는 사람들, 영끌 매수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다른 세대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빚내줄 기회를 준다니까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 자산은 사라지고 빚쟁이로 남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더욱 저출산의 문제가 생겨나겠죠. 결국은 시장은 팩트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PF 막으려다 정부 부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전체 국민의 부담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산 영끌들 파산 직전에 몰렸고 그들 애 낳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빠른 피벗, 그동안 희망적으로 가져왔던 전망들 전부 틀렸고 이제는 끝까지 감싸줄 것 같았던 금융기관의 손실 문제마저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태세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삼각 파도를 벗어나는 길, 결국은 손실을 확정짓고 이 고통을 분담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 미룰 만큼 미뤘고 결국은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하라고 정부마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